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 논란이 한창인데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혔고 일본과 미국과 연쇄 정상회담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3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또 4월 중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고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대할 가능성까지 감안을 한다면 한일, 한미,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이뤄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면 임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당은 이제 정부 결정에 적극 옹호하고 있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총대 맨 것이다. 폭탄을 초래한 것이다. 또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 사실은 문희상 전 의장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또 민주당이 반박하고 있네요. 네, 정진석 위원장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3자 대위 변제 아이디어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문희상의 아이디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문희상 전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월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이른바 1+1+ 알파 법안을 추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진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은 일본에게 넘어갔다.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한편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굴욕적이라는 평가라는 시국 선언도 있었는데, 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정당들이 참석한 시국 선언이었는데요. 예, 참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옹은 우리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해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느냐, 일본에 가서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 해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다며 당당해하고 있을 일본 정부로 생각하면 답답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반발 거센 상황인데요. 이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던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예, 일단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은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더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을 걸고 싸워서 이뤄낸 그런 2018년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식민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그 대법원 판결, 되게 역사적인 판결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것을 한국 행정부가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정부가 강제동원 가해 기업 일본의 책임을 완벽히 면책해주는 아주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외교 참사다. 네. 그동안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이 정부의 방식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죠. 이제 정부는 네, 분명히, 이제 예. 근데 이제 정부는 개별적 입장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반영이 어느 정도가 된 겁니까 지금? 반영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은 전혀 되지 않았다. 예, 의견 수렴이라고 할 때는 예. 그거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발표는 스케줄을 정해놓고 일정을 정해놓고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뭐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채우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그러니까 양금덕 할머니도 그렇고 이춘식 할아버지도 그렇고 박진 장관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일본한테 사죄하고 배상 받아오라고. 예. 그런 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1월 12일 날 발표한 국회 토론에서 발표한 정부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본의 반성과 사죄 또는 뭐 성의 있는 호응 이런 일본의 선의에 기댄 것만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일본에서는 뭐 전혀 양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필연적인 실패적인 외교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쯤 15분의 소송 당사자 중에 3분이 살아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제철의 이춘식 할아버님, 그리고 오늘 국회에도 오셨지만 김성주 할머니, 양금석 할머니, 미쓰비시 근로정신비 소송의 원고들이신데 이 생존자 이건- 3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 분의 의견은 확실하게 일본한테 사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 피해자들을 위해서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피해자들과 유족들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라는 이유로 원칙을 훼손하면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법을 발표한 정부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은 이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심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제 네. 우리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아라. 그 오히려 네. 피해자들의 권리 외면한 조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피해자들의 권리 외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이 판결이라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요. 사법농단도 겪고 겨우겨우 얻어낸 판결인데, 근데 이것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이 입장을 냈죠. 이게 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어차피 할 거 아니냐. 미리 매를 맞는 게 낫다. 내년 총선 앞두고 할 거냐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무도 처리 안 하려면 폭탄을 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징용 피해자들을 폭탄이라고 비유를 한 셈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이 네. 한일 관계를 마치 이 대법원 판결이 가로막은 것처럼 장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 정부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요. 그리고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래, 국익, 그리고 안보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발표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누구를 위한 미래이고 누구를 위한 국이고 누구를 위한 안보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국민들 이 수십 년을 싸워서 겨우겨우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피해자들 인권을 짓밟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미래와 국익과 안보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폭탄이다. 어려운 문제다. 이 정도 수위면 좀 모르겠는데 이 폭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예. 이 과연 우리 정부의 시각이 맞는가라는 비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폭탄이라고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생존자들은 어떤 말씀 혹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 95세이시고요. 그리고 95세. 예. 100세 넘으셨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의 역사성 그리고 이것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예. 해법 가지고는 전혀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한 그런 판결이다.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를 빚을 청산하는 그런 소송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인권 회복을 위한 인간 존엄을 위한 이런 오래된 투쟁의 역사를 전혀 외면한 채 마치 돈 문제를 그냥 채원해서 돈 누가 줄 것이냐 이런 데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3.1절 기념사에도 나타났지만 이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진 작가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언론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일본의 숙제 검사를 받는 형식의 어떤 해법이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네. 숙제하면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대단히 의심스러운데요. 계속해서 정부는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예. 원고들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이 판결 따라야 하죠. 그리고 외교적 보호권은 이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가로막고 있으면 예.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불법행위 일본 기업들이 전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계속 저자세를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만나달라고 일본에서는 뉴욕에서의 우리 정부에서는 약식회담이라고 고집하고 있지만 기시다 수상은 어제도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데 과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정당한 권리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외교 실태를 자임한 저자세 외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건 실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라 대통령께 여쭤볼 거긴 한데 그냥 여쭤보자면요. 네. 지금 미쓰비시랑 이런 기업에서 돈을 안 내니까 한국 대법원이 그 재산 압류해라 그래서 재산 압류했고
네. 그거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이 되면 지금 일본의 기업 두 개의 재산의 일부가 한국에 있는 재산 일부가 팔리는 건데 네. 왜 이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절단이 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한일 관계 파탄 난다라고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위협을 해왔습니다. 이거는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12년 5월 24일 날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사법농단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판결이 지연됐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 원고분들은 너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는데요.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현금화되면 한일관계 파탄난다고 위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일관계 파탄시킨 건 아베 정권 아닙니까? 수출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도 인정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후퇴를 해왔는데 예. 왜 이것이 한일 관계를 파탄났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진 작가님. 앞으로 그 대응을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인데 네네. 행정부에서 이걸 어겼거든요. 그럼 법적 네. 투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아까 뭐 압류를 잡아놨다고 하는데 그게 네. 풀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예, 그럴 예. 경우에는 결국은 일본 정부가 지금 한국의 사법부까지 네. 사법부의 판결까지 뒤엎어버리는 이런 쉽게 말하면 사실상 내정 간섭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법원에 대한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사법농단의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현금화 명령이 매각 명령 관련해서 김성주 할머니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채권이 있는데요. 일본 제철에 이춘식 할아버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대법원이 지금 지난 7월 26일에 민간협의회에 저희 참여하는 도중에 의견서 제출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지금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거 자신의 피해자들 인권 회복을 위해서 빨리 판결을 내야 되는데 이거 해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을 빨리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해법에 반대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 현금화 빨리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미쓰비시 중공업에 관련해서 히로시마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7,7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추심을 바로 하면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해법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지금 이 정부가 법치주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대로 판결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좀 더 진전된 일본의 호응이랄지 사과 표명이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반드시금 우리 정부가 짚어야 된다라고 보는 예.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참 어제 지금 정부가 계속 일본한테 당연히 받아야 하는 배상도 아니고 계속해서 무슨 성의 있는 호응 그리고 기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쓰고 있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무슨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계승하는 것을 사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시다 수상과 하야시 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단외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사죄의 시읒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 김태호 차장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한테 지금 다 해결됐다 놓고 또 사죄를 요구한다? 일본이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화 진행될 것이고 공탁한다 그래도 공탁의 무효를 다툴 것이고 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사 문제는 강제동원 문제 관련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도 있고 야스쿠니 문제도 있고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원칙으로 돌아와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구제 원칙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그리고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배상으로서의 증거, 그리고 교육, 미래 세대 교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원칙들을 확실하게 지켜야 될 것인데요. 현 정부한테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대단히 저는 회의가 들고요. 이건 국제사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계속 존중한다고 하면서 예. 이 판결문 제대로 읽어봤는지 저는 아하. 심각한 의문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김태호 차장도 무슨 국제법 위반한다고 일반인 생각했다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리고 박진 장관도 사자를 더 이상 요구하는 능사가 아니다. 오늘 국회에 오신 할머니 두 분이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죄 받으라고. 한국 정부가 이거 관철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네, 뭐 인터뷰까지 했고 논평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진 작가님. 이게 뭐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일 간에. 예, 정확하게 이게 빵 셔틀이거든요. 그 일본 일진이고 빵 셔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사람들 굉장히 나이브해요. 우리가 이랬으니까 도덕적 우위에 선다.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그다음에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 호응하겠습니까? 안 하죠. 성의 사제사가 옛날에 했던 반성문이 있잖아. 그거 있잖아. 나 옛날 반성문 썼잖아. 그걸로 가름할게 이거거든요. 두 번째 일본 기업에 참여 안 하는 겁니다. 참여시킬 수가 없어요. 참여를 안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장학금 준다. 그다음에 그것도 이번 사안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서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해제한다 그러는데 이미 그 다 끝난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WTO에 제소했는데 일본이 아베가 실토했거든요. 그거 보복이었다고. 그런 판에서 그건 우리가 이길 건데 그걸 왜 우리가 그만둬야 풀어주겠다단 말이죠. 그들이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제소를 갖다가 철회하겠다가 아니라 철회하는 걸 보고 풀어주겠다. 이거 순서가 다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완패입니다. 완벽한 패배거든요. 근데 이것까진 좋은데 앉아가지고 무슨 위대한 업적이나 되는 장 자화자찬하는 거 그게 너무 역겨워요. 폭탄 처리했다. 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극우파의 그 식민지 그 근대화론 있잖아요. 그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정진석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잘못해서 먹힌 거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고 그게 배경이 되고 있고 두 번째가 한미일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좀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드를 지금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 알고 쟤들 항복한다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가장 좋은 아니다. 왜냐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외교적으로 참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 있잖아요. 예. 아니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결인데. 자, 김 소장님. 요즘 이제 OTT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더글로리라는 뭐 드라마.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학폭을 다룬 드라마인데 이제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 심하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이를 갈아서 선생님에 대해서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건데 그때 가해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 어차피 지옥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 갈군 덕분에 네가 이렇게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선생님도 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전 식민지 사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들 우리 덕분에 지금 근대화된 것이고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를 지금 대통령이 따라간다는 것도 전 놀라운데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5월에 있을 G7 정상회담에 꼭 옵저버로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인데 지금 북핵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불안감.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는 지금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미국의 핵 우산과 일본의 군사력을 합쳐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어서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 여기에 따른 역사적 결단이라는 과잉 의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전직에 뭐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어느 대통령도 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항상 말을 듣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처럼 대화를 포기하고 미국에게 매달리니까 미국이 야 이제 우리는 태평양을 못 하겠으니까 일본에게 가서 물어봐라고 하니 일본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북한 때문에 내가 급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태인 건데 이런 외교적 피해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로 5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또 무엇을 내줄지 대통령의 정신 걱정입니다. 세계가 그 대한민국 우익 그것도 극우 판타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런 사적으로 그걸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런 걸 갖다 정책, 외교 이걸 통해 가지고 실현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보니까 그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가 뭐 역사적 결단, 뭐 이런 식의 무슨 실존적 결단,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나르시즘에 좀 빠져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또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이제 국민적 정서는 정말 반대할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이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서 동결시키면 되거든요. 동결시키면 그럼 된다. 동결시키면 됩니다. 아니 일본 같은 경우에 아니 한일 관계 독도 문제 놔두고 어떻게 해결?
그 걔네들은 놔두잖아요. 계속 하도록 들고 있거든요. 10년, 100년 언젠가 자기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급한 대로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구상권을 갖고 있고 라든지 여러 개 해가지고 동결을 시키면 됩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번엔 피해자 독도도 내줄 것 지원재단 같아요, 이제는. 도와주면서 독도도 내줄 것이다 이제. 예, 피해자 지원재단 도와주면서 구상권은 저희가 일본에게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도 이미 선언했죠. 그러니까 글쎄요. 전 뭐 하태경 의원의 말에 전혀 동의가 되질 않네요. 예, 일단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55.1%가 됐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까지 ARS 투표가 진행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4일, 5일 모바일 투표에 이어서 어제 오늘 ARS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예. 55.1%로 마감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53.13%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투표율 증가가 둔화됐다라고 아하. 볼 수 있겠고 모바일 투표만 47.5% 투표율이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절대 다수의 투표는 모바일 투표로 이루어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RS는 좀 생각보다는 덜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ARS 투표로까지 넘어갈 정도면은 예. 투표에 안 하실 분이다. 의향이 굉장히 얕았다, 얕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2시 반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김경 후보 사퇴하세요라고 또 말씀을 했어요. 네,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퇴하지 않는다면 경선 과정의 불법과 대통령실 행정관 개입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예. 황교안 후보는 땅 투기 의혹에 관련해 김 후보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맹공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두 후보가 오찬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에 연대설도 흘러나왔었는데요. 아하. 하지만 아직은 두 후보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5시까지 사퇴를 안 하면 대여 투쟁을 하겠다고 황교안 후보가 얘기했는데 대여 투쟁을 네. 어떤 걸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직접- 대여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본인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 대여 뭐죠? 이게 그러니까요. 예. 우리 아하. 공화당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 전 대표와 또 잠시 후 7시 2부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네. 대여 투쟁 어떤 게 있을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력이 있으시니까 아하.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그때 대여 투쟁은 장외 투쟁이나 뭐 청와대 삭발, 앞에서 삭발, 단식 등을 단식. 하신 적이 있었죠. 추운 날씨 하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단식과 삭발이 옵션일 수 있겠다. 우리 김승희 평론가의 전망. 아 그렇게 얘기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이 오늘 만찬 회동을 했는데 언론인 유인태 전 의원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비명계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길이 오늘 만찬 회동을 가집니다. 원래 일정이 매주 화요일 정례 토론회를 열고 그다음 만찬을 진행하는 고정 일정이긴 했는데요. 예. 오늘은 토론을 취소하고 만찬 회동만 가지기로 했습니다. 예. 공개 발언은 없는 셈이지만 만찬 회동에서 비공개 토론이 사실상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공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 당헌 80조에 근거한 대표직 사퇴 요구 여부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모임 소속 일부 의원이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이 대표 체제에 회의적인 의원이 꽤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인태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의 자제를 촉구한 것에 대해 좀 즐기다가 너무 나가니까 말려야겠구나라는 것으로 보이더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즐겼다. 이재명 대표가 좀 빨리 얘기를 빨리 했어야 얘기했어야지. 되는데 진정성이 좀 부족했다. 예, 며칠 좀 즐기다가 너무 나가니까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금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상황 아까 안 여쭤봐가지고요. 자 진 작가님, 이 최종 투표율 55%.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결과까지 아직 한번. 판단 못 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다. 한동안은 뭐지 1차에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다가 1차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다가 다시 투표를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지도 않네 이런 느낌. 예. 그렇군요. 자 김 소장님은. 일단 황교안 후보가 대여 투쟁을 하려면 동력이 필요한데 대여 투쟁 예, 전광훈 목사가 예전에는 단식 이거 할 때 이제 도와주셨나요? 엄청 동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손절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지난번 공천 때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황교안 후보 몇천만 원 경로에서 경로에서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정광 목사를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여 투쟁할 동력은 별로 없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안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의 기자회견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개입 자체는 엄청 잘못된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안 후보의 정치적 판단 좀 다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링 위에 올라가서 글러브를 끼고 있을 때 서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김기현 측의 코치였던 이진복 코치가 아무 말 정무수석. 한 대도 때리지 않으면 한 대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투표 끝나고 나니까 내려갖고 이제 링 밖에서 지금 이제 의자 접어들고 이제 뭐 한판 붙자고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좀 볼썽사납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일 전당대회 결과 나오면 이 두 후보의 어떤 투쟁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미 끝났는데 뭐 아니 그 무대가 만들어져서 못 싸웠던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으며.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는 2위 100%다. 아니 99%네요. 이렇게 살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2위로 올라가니까 결선 투표도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정하고 더 세게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근데, 그거 지금 뭐 그게 지금 대여 투쟁에 힘이 실릴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일관된 태도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윤핵관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안철수 후보만 믿고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못 주신 과정이 너무 길어서 지금은 뭐 결선 투표 가더라도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남의 당 사정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 모바일 투표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날 수 있는 것은 이게 화면을 캡처해서 내가 투표를 끝냈다라고 보고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상당히 조직적으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는 이따 또 잠시 후에 조경태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의 내용인 가운데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서 문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 이재명 대표의 명을 가리킨다면서요? 네, 지난 5일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의 상가에 들렀던 이재명 대표가 2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동료 의원 6명하고 같이 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언급했다는 내용을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아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취지였고요.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수박 7적 명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시킨 이 명단이 돌면서 또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합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명정당이란 단어는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취임 당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명문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명문정당이 아니라 문명정당이 돼야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해졌었습니다. 예, 문명정당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영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시에 사퇴하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기간을 해서 이제 새로운 당 대표 오면 새로운 원내대표 진영 같이 꾸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참고로 조영 원내대표는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인 4월 8일 임기를 마감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5월 둘째 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박 원내대표는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김기현, 권성동 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현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4번째 원내대표하고 한 달가량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질문을 받고 합의한 것은 없다라고 답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문명 정당론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코미디를 하는 거죠.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5명 중에 1명이 잘못됐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거든요. 4명은 안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5명 중에 그 리스트가 있잖아. 44명 리스트 중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5명 중에 1명은 잘못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찬성표 던진 사람은 4사람은 그렇게 당하는 거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부추기는 거거든요. 제대로 사격을 해라. 근데 니들 지금 잘못 사격을 하고 있다. 잘못 사격을 하게 되면 나한테 그 부결표 던졌던 사람이 다음 투표에서는 찬성표로 돌아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엄청나게
탕평책이나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자들이 광란으로 치닫는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문명 뭐 연대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똥 묻은 개가 있고 겨 묻은 개가 있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랑 나랑 같이 가는 사이에 하면 겨 묻은 개가 좋아할까요? 왜 그 전직 대통령 자꾸 끌어들이는지 모르겠거든요. 김 소장님.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화합을 해야 된다.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던 거는 잘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중권 작가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뭐 문구로 따져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건 내가 알지만 예.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라면서 더 거세게 공격해야 된다는 분도 지금 계시는 상황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보여줄 건 이제 인선 과정에서 지금 뭐 조홍천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민주당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전 2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명계와 반명계가 지금 뭐 일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퇴한다고 해서 별다리 자기들에게 지금 대안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 갈등을 잘 수습하도록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습이 되나? 존재 자체가 문제인데 자기가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정면 승부라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억울하다면 판사 앞에 가가지고 한번 정면 승부 벌여볼 만도 하잖아요. 그 제1야당의 대표인데 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그 정면 승부를 걸든지 그건 못하고 그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습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의당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두고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정의당 최근에 특검 도입에 신중했던 자세였는데요. 예. 하지만 이훈주 원내대표는 오늘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라고 하면서 특검법 발의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정의당이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모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다만 양당 간의 이견이 남아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최근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의당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진 작가님부터 논평 드릴까요? 바뀐 건 아니고 애초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라고 그렇군요. 얘기했고 아하. 저는 뭐 그냥 뭐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을 대단히 대단히 큰 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다만 국민들의 뭐랄까 의혹을 갖다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해도 그만이라고 봅니다. 예, 함께 추진해도 된다. 자, 김 소장님.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부인 특검 당하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려고 당연히 들 테고 그래서 정의당이 어쨌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들까지 나와서 김건희 여사 거래했는 대로 외치고 있는 상황을 정의당으로서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50억 클럽 특검부터 시작해서 좀 쌍특검이 되든 무엇이 되든 하여튼 결실이 좀 하나 맺어졌으면 좋겠고 다 뒤밀어서 모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런 문제까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시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건희 특검은 조금 더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이 살랑살랑할 때 또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도 나올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일단 보시죠. 특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태까지 한 적이 별로 없죠. 여러 번 했는데 여태까지 특검에서 결론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